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6이 된 고기 뷔페 사장 이준서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아버지를 여의고 가장이 되어서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거든요. 몇 년 고생하고 가게를 차려 잘 나갈 줄만 알았는데 저한테도 시련이 닥치더라고요. 사기를 당했냐고요? 아니요. 정말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습니다. 오늘 어렵게 꺼내는 제 얘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아침에 멀쩡히 출근하셨는데 점심도 안 돼서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어요. 영안실에서 어머니가 아버지 손을 잡고 주저앉으시던 그 장면이 지금도 눈 감으면 선명하게 떠올라요. 남겨진 건 병약한 어머니랑 중학교에 막 올라간 여동생,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제 두 손뿐이었습니다. 대학은 꿈도 못 꿨어요. 그렇다고 제가 기술도 없었습니다. 장례 치르고 나서 며칠은 명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야겠다 싶었어요. 이제 제가 가장이 된 거잖아요.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수능 원서 내던 그해 가을에 저는 동네에서 제일 큰 고기 뷔페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주방 막내일이라는 게 제일 먼저 나와서 제일 늦게 퇴근하는 거더라고요. 학교 다니면서는 저녁에만 알바로 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는 그렇게 막내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제가 받은 업무가 뭔지 아세요? 전날 밤 새까맣게 탄 불판을 수세미로 닦아내는 거였습니다. 불판 하나가 아니라 매장 전체의 불판을 다요. 여름 주방은 불판 열기에 외부 더위까지 겹쳐서 숨이 턱턱 막혔고 손바닥엔 기름 화상 자국이 가실 날이 없었어요. 퇴근하고 나면 온몸에 고기 냄새가 배어서 버스를 타면 사람들이 슬쩍 자리를 피하기도 했죠. 집에 오면 씻을 힘도 없이 바닥에 드러누는 날이 허다했고요. 또래 알바생들은 사흘도 못 버티고 나갔습니다. 이 돈 받고 이렇게 일하느니 야 편의점이 훨씬 낫겠다 라고 말하면서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그만둘 수 없다고. 내가 주저앉으면 우리 세 식구는 당장 길바닥행이라고요. 그래도 1년은 버티자 다짐했죠. 이것도 힘들다고 그만둬버리면 자리 잡지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닐 것만 같았거든요. 나이가 어렸으니까요. 그렇게 버티다 보니까 1년이 지나 있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니까 보이는 게 생기더라고요. 남들 쉬는 시간에 주방장 옆에 붙어서 고기 손질법을 어깨너머로 배웠어요. 퇴근하고 나서는 그날 쓴 재료 단가표를 머릿속으로 다시 정리했고요. 어느 날은 홀서빙이 모자라서 제가 뛰어나갔다가 테이블 회전율이 어떻게 매출로 연결되는지를 그날 처음 눈으로 확인했어요. 고기 굽는 방법, 육류 보관 온도, 거래처 납품 사이클, 클레임 처리하는 방식까지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흐름 전체를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월급 받으면서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티다가 사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준서야, 내가 2호점 내려고 하는데 네가 매니저 좀 해줄 수 있겠니? 그 말이 얼마나 크게 들던지요. 23세 매니저가 됐고 그때부터 더 독하게 일했어요. 매장 관리, 인력 채용, 거래처 협상, 클레임 처리까지 이번엔 책임지는 입장에서 다시 배웠습니다. 관리자였던 거죠. 7년을 그렇게 살아면서 요식업 바닥생리를 제 몸으로 다 익혔습니다. 그 7년 동안 연애다운 연애 한 번 못했고요. 명절에도 가게 나갔고 친구 결혼식도 몇 번 못 갔습니다. 그냥 일이 제 전부였던 시절입니다. 어느 정도 목돈이 모이니까 이제 제 이름을 건 가게를 차려도 되겠다 싶었어요. 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독립하겠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펄쩍 뛰시면서
3호점 총괄 1년만 맡아주면 순수익의 35%를 인센티브로 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실 생활비로 많이 쓰고 모아놓은 돈은 얼마 없었거든요. 젊은 패기에 그냥 한번 도전해보는 거였어요. 여동생도 자립을 조금씩 준비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 1년 동안 하루 3시간씩 자면서 3호점을 대박 매장으로 만들었고 두둑한 자본금 챙겨서 마침내 제 가게를 열었습니다. 매니저 시절부터 저를 믿어준 고기 도매 거래처 사장님들이 좋은 고기를 원가에 가깝게 납품해 주셨고 가게는 문 열자마자 줄이 생겼습니다. 엄청 잘 됐어요. 아,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구나 생각할 정도로요. 번 돈으로 어머니 아파트 사드리고 여동생 시집도 보냈습니다. 대학 못 간 서러움이 그제야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제 인생 나머지 반을 함께할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딱 그 무렵에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우리 가게에 처음 온 건 제가 1호점을 연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본점이 잘 되고 보고 배운 대로 1호점을 오픈했지요. 무서울 게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알바 지원을 하러 왔더라고요. 이력서를 들고 온 수아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별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젊고 단정한 지원자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일을 시켜보니까 달랐습니다. 요즘 애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금방 표정이 나오는데 수아는 달랐어요. 무거운 고기 쟁반을 나르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고 손님한테 치인 날도 뒤에서 툭툭 털고 다시 나가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제가 18에 불판 닦으면서 버티던 그 시절이 자꾸 겹쳐 보였어요. 나보다 더 성실한 사람이 있구나 싶었고 그게 호감으로 변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점심 피크타임에 손님이 한꺼번에 몰려서 홀이 난리가 났습니다. 수아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표정 하나 안 변하고 테이블을 돌더라고요. 손님 한 분이 고기가 탔다고 원성을 높이셨는데 수아가 굽신거리거나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사과하고 새 고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물론 불판도 갈고요. 그러고는 주방으로 들어가면서 후 하고 숨을 한번 내쉬더니 다시 나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딱 저랬거든요. 힘들어도 손님 앞에서는 표정 관리하고 주방 들어와서야 겨우 숨 한 번 고르던 시절이요. 이 사람 보통이 아닌데 싶었죠. 그때부터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먼저 다가간 건 저였습니다. 퇴근하고 직원들이랑 밥 먹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게 됐고 둘이 따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수아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알바를 전전했다고 했습니다. 뭔가 저랑 비슷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진 게 없어도 성실하게 버티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좋았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났을 때예요. 수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계획한 건 아니었는데 저는 솔직히 기뻤어요. 이 사람이랑 가정을 꾸리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지인들만 모시고 작게 올린 시기였는데 그날 어머니가 많이 우셨어요. 준서야, 내가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어. 잘 살아. 그 말이 귀에 박혀서 저도 코가 찡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혼하고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불이 켜져 있고 밥 냄새가 나고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거든요. 18살부터 혼자 버텨온 시간이 길었으니까 그 단순한 것들이 저한테는 엄청 크게 느껴졌습니다. 수아가 차려준 밥상이 대단한 게 아니어도 괜찮았어요. 된장찌개 하나에 계란말이 하나였어도 식당에서 먹는 반찬이었지만 그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거든요. 이거 맛있어?
맛있어. 진짜로. 에이, 그냥 하는 말이지? 아니야, 진짜야. 이런 집밥 먹어본 적 별로 없어. 일하느라 너무 바빴거든. 수아가 그 말에 피식 웃으면서 제 밥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줬어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주말에는 둘이 근처 시장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수아는 이것저것 집어들면서 이거 맛있겠다. 이건 어때? 하면 저는 그냥 다 좋다고 했어요. 사실 뭘 고르든 상관없었습니다. 같이 있는 게 좋았으니까요. 가게 일이 늦어지는 날이면 수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밥은 먹었어? 너무 늦으면 나 먼저 자도 돼? 조금만 이따가 기다려줘. 알았어, 빨리 와. 그 짧은 통화가 좋았어요. 누군가 기다려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내 편이 생겼다는 게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임신 초기에 무리를 했는지 수아가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갔는데 수아가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손을 잡았더니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많이 힘들었지만 가장 힘든 건 아내일 거라 생각했어요. 당신 몸만 생각해. 몸 잘 추스리고 나머지는 내가 다 할게. 그 말이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몰랐어요. 유산 후에 수아가 달라진 게 다 우울증 때문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아가 조금씩 예민해졌어요. 제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맨날 가게가 우선이지? 나는 뒷전이고. 그런 게 아니야. 지금 매장이 바쁜 시즌이라서 그렇잖아. 너도 알잖아. 바쁘지 않은 시즌이 있기는 해? 매일 바쁘잖아. 할 말이 없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더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이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과 아내한테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생각이 늘 충돌했어요. 이미 그때부터 뭔가가 시작됐던 거였으니까요. 저는 그냥 몰랐던 거예요. 믿었으니까요. 수아는 몸을 추스른다며 가사 도우미를 불렀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죠. 청소랑 빨래 정도는 제가 해도 되니까요. 근데 수아는 나 우울증이잖아.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힘들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뭘 거절할 수가 있었겠어요. 안 그래도 아기를 잃고 힘들어하는 아내였거든요. 그렇게 도우미 아주머니가 들어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엔 피트니스 센터 얘기가 나왔어요. 몸도 만들고 건강 챙겨서 다시 아이를 갖고 싶다는 거였죠. 기분 전환도 하고 싶다고 했어요. 동네 헬스장 말고 제대로 됐는데 다니고 싶다고 했죠. 제가 알아보니까 강남 쪽에 있는 고급 피트니스 센터였어요. 한 달 PT 비용이 웬만한 직장인 월급이랑 맞먹는 곳이었죠. 잠깐 망설이긴 했어요. 근데 또 생각했죠. 돈이야 제가 더 열심히 고기 구워 팔면 된다고요. 카드를 쥐어줬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실수였는데 그땐 그게 남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 줄만 알았어요. 수아는 매일 피트니스 센터에 나갔어요. 처음엔 운동하고 돌아오면 활기차 보여서 저도 잘됐다 싶었습니다. 우울증도 나아지는 것 같았고 표정도 밝아졌으니까요. 저는 가게 일이 바빠서 아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깊이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주말에도 매장이 제일 바쁜 날이라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믿었습니다. 내 사람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딱히 뭔가 잡히는 건 아닌데 수아가 핸드폰을 유독 뒤집어 놓는 횟수가 늘었고 제가 가까이 가면 화면을 쓱 끄더라고요. 뭐 봐?
아니, 그냥 유튜브.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가끔 귀가 시간도 늦었어요. PT 끝나고 나면 샤워하고 오면 이렇게 돼. 오늘은 친구 만났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러려니 했어요. 오히려 일하느라 제가 아무 도움도 못 주는데 잘 됐다 싶었죠. 수아가 성실한 사람인 줄은 제가 알았고 그 모습에 보고 반한 거였으니까요. 의심이란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게 열기 전에 잠깐 집에 들를 일이 있었는데 마침 도우미 아주머니가 나오시는 길이었어요. 저를 보시더니 아주머니가 멈추시면서 물으시더라고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아, 저 여기 주인인데요. 그랬더니 아주머니 눈이 살짝 커지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 주인이세요? 그럼 맨날 사모님이랑 같이 오시는 젊은 남자분은 누구예요? 저는 그분이 사장님인 줄 알았는데. 편하게 드나드시고 매번 팔짱 끼고 들어오시던데 몸도 좋고 키도 크고요. 사장님, 잘 알아보셔야겠어요. 진짜 주인이시면요. 저는 처음에 말문이 막혔어요. 얼마나 자주 보셨어요? 거의 올 때마다 봤죠. 주 3회 오는데 안 마주친 날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갈 때쯤 들어오셨거든요. 사장님처럼.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겉으로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머니를 보내드리고 문이 닫히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팔짱을 끼고 들어온다고 했어요. 제 집에 말이에요. 억지로 생각을 끊으려고 해도 자꾸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저는 가게로 가는 길에 전자제품 매장에 들러서 홈캠을 샀어요. 수아한테는 당연히 말하지 않았죠. 거실 한쪽 구석에 안방과 다른 곳에 조용히 달았습니다. 달면서도 제발 아무것도 찍히지 않기를 바랬어요. 내 의심이 틀렸다면 좋겠다고. 진짜로 그랬죠. 이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손이 조금 떨렸어요. 제발 아무것도 찍히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머니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매번 팔짱을 끼고 들어온다고요. 지인을 그렇게 대하진 않잖아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아침에 피트니스 센터를 나갔고 저는 여전히 가게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퇴근하고 나서 혼자 핸드폰으로 홈캠 앱을 여는 게 습관이 됐죠. 처음 이틀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첫날 퇴근하고 앱을 열었을 때는 손이 떨렸어요. 근데 영상에는 수아가 혼자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다가 낮잠을 자는 게 전부였어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라고 생각했죠. 도우미 아주머니가 그냥 착각하신 거라고, 자주 오는 배달기사나 관리업체 직원을 잘못 뽑은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어요. 이튿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아가 혼자 외출했다가 들어오는 장면이 전부였어요. 그날 밤 수아가 저한테 먼저 팔짱을 끼면서 오늘 뭐 먹고 싶어? 하고 물었어요. 저는 아무거나 다 좋다고 했죠. 그러면서 속으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괜히 의심했다고. 내가 나쁜 남편이었다고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그 미안함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퇴근하고 앱을 열었는데 난 12시쯤 현관 카메라에 움직임이 잡혔어요. 수아가 들어오는데 뒤따라 들어오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몸이 좋았습니다. 운동복 차림이었고 현관에서부터 이미 수아 허리에 손이 닿아 있었어요. 거실 영상으로 넘어가니까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웃고 떠들다가 안방으로 들어가는 게 찍혀 있었습니다. 안방 카메라 영상을 열었을 때 처음엔 그냥 화면을 멍하니 봤어요.
뭔가를 보고 있는데 머릿속이 못 따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남자가 침대 위에 비스듬히 기대면서 수아한테 말하더라고요. 야, 그냥 나한테 와. 그 남자랑 빨리 이혼하고 나랑 살자고. 수아가 픽 웃으면서 남자 가슴을 손으로 툭 밀었어요. 미쳤어? 네가 나 먹여 살릴 수 있어? 통장에 얼마 있는데? 그건 열심히 하면 되지. 아직 젊잖아. 됐어. 저 인간이 매일 고기 냄새 풀풀 풍기면서 뼈 빠지게 벌어다 주잖아. 내가 왜 그걸 포기해? 평생 저 인간 일하게 만들고 그 돈으로 나는 당신이랑 이렇게 꿀 빨면 되는데? 남자가 실실 웃으면서 수아를 끌어안았어요. 나랑은 안 살고 싶어? 살고야 싶지. 저 사람 돈으로. 역시 우리 수아가 머리가 좋아. 당연하지. 나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저는 그 장면에서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아니라 온몸이 떨렸어요. 치가 떨렸고요. 매일 고기 냄새 폴폴 풍기면서 뼈 빠지게 벌어다 준다고 했어요. 그걸 알면서 저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18살부터 손에 화상 자국이 생겨도 버텼던 그 시간들이 그 여자한테는 그냥 이용할 수단이었던 거죠.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뭔가가 가슴 안에서 단단하게 굳는 느낌이었죠. 이걸 감정으로 풀면 안 된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았던 것 같아요.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을 고르기가 힘들었습니다. 화가 났냐고요? 물론 엄청났죠. 근데 그보다 먼저 든 생각은 이걸 어떻게 끝내야 하느냐는 거였죠. 18살부터 불판 닦으면서 버텨온 제가 이 장면 하나에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사람을 봐도 한참 잘못 봤지만 그냥 무너질 순 없었죠. 저 인간이 뼈 빠지게 고기 굽고 돈 벌어오잖아. 그걸 내가 왜 포기해? 그 돈으로 나는 당신이랑 이렇게 꿀 빨면 되는데.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분노가 올라왔지만 꾹 눌렀죠. 다음 날도 영상을 확인했어요. 그 남자가 또 왔죠. 그 다음 날도 왔어요. 저는 영상을 하나하나 날짜별로, 시간별로 조정해뒀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오는 장면, 거실에 함께 있는 장면, 안방에서 나눈 대화까지 전부요. 그렇게 일주일치 증거가 쌓였을 때 저는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서 영상을 보여줬어요. 변호사가 영상을 확인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상대방 신원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러면 바로 실행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길로 수아가 다니는 피트니스 센터를 찾아갔어요. 몸이 좋은 걸 보니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굳이 거기를 찾아갈 이유가 없었는데 처음부터 의심했어야 됐는데 제가 너무 바보 같았습니다. 직접 들어가진 않고 근처 카페에 앉아 출입구를 1시간쯤 지켜봤어요. 그러다 영상에서 봤던 그 남자가 운동복 차림으로 나오는 걸 확인했죠. 그리고 센터에 올라가서 직원 한 명한테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그분 있잖아요. 방금 나가시는 것 같던데 키 크고 체격 좀 있으시고 짧은 머리인데 파마하신 분이요. 트레이너분 성함이 어떻게 되더라? 저도 PT 받고 싶어서요. 아, 박민재 트레이너요? 요즘 인기 많아요. 사진으로 확인해보세요. 맞죠? 이분? 네, 맞았습니다. 알고 보니 박민재였습니다. 변호사한테 이름을 넘겼고 며칠 후에 신원 확인이 끝났어요. 홈캠 영상, 상대방 신원, 수학 카드 내역까지 전부 정리가 됐죠. 이제 수아한테 이야기할 차례였어요. 그날 저녁 일찍 집에 들어갔습니다. 수아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다가 저를 보면서 웃었어요. 오늘 일찍 왔네. 밥 먹었어? 저는 대답 대신 핸드폰을 꺼내서 홈캠 영상을 틀었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죠.
야, 그냥 나한테 와. 저 남자랑 빨리 이혼하고 나랑 살자고. 수아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보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게 뭐야? 이거 어디서 났어? 우리 집에서 났어. 우리 집 안방에서.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아니야, 오해야. 그 사람이 나를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어. 나도 피해자라고. 저는 영상을 끄고 수아를 봤어요. 영상 다 봤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수아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협박이라는 말이 얼마나 어이없는지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할 테니까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변호사 선임했어. 이혼소장 곧 날아갈 거야. 수아가 갑자기 제 팔을 잡으면서 매달렸어요. 여보, 잠깐만.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저는 수아 손을 천천히 떼어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 안방이 편한 공간이 아니게 됐죠. 외간 남자를 끌어든 곳이었으니까요. 이혼소장이 날아가자 수아가 달라졌어요. 처음엔 협박이라고 했다가 다음엔 딱 한 번이었다고 했다가 그 다음엔 제가 너무 바빠서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말이 매번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상 속에서 들었던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거든요. 평생 저 인간 일하게 만들고 그 돈으로 꿀 빨면 된다고 했던 그 말이요. 그게 협박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수아도 알았죠. 이혼소장이 날아가고 며칠 후에 장모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서방, 우리 수아가 철없이 굴었어. 미안하네. 근데 이혼까지 해야 해? 집안 망신이잖아. 장모님, 영상 보셨어요? 보내드려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게 그래도 부부 사이에 그런 게 어딨어. 한 번만 봐줘. 자네가.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고등학생 때부터 일했어요. 그 돈으로 수학 카드 긁어줬고 센터 보내준 거예요. 근데 아시잖아요. 장모님이 말을 잊지 못하셨어요. 며칠 후에는 장인어른이 직접 가게로 찾아오셨어요. 이서방, 내가 잘못 키웠어. 근데 이혼하면 수아도 힘들고 자네도 힘들지. 한번 다시 생각해봐. 저는 장인어른을 보면서 말씀드렸죠. 저는 수아한테 진짜 잘해줬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다고요. 내 아기 유산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그게 이렇게 돌아왔네요. 장인어른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또 할 말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없었어요. 그분들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흔들릴 생각도 없었습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이젠 제가 알 바가 아니었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위자료보다 더 참을 수 없었던 게 있었죠. 제 집 안방에서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불판 닦으면서 번 돈으로 장만한 그 집이에요. 그 침대에서요. 그 생각을 하면 위자료고 뭐고 그냥 그 공간 자체를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이혼소장을 보내고 나서 바로 부동산에 내놨어요. 처음에 그 집 사고 얼마나 뿌듯했었는지.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그 집에서 한 발짝도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이 팔리는 동안 저는 가게 근처 고시원에서 지냈어요. 좁고 불편했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했습니다. 그 집에서 자는 것보다 훨씬요. 수아 측에서 조용히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서로 피해보지 말자고. 저는 거절했죠. 법정에서 끝내고 싶었거든요. 법정에서 수아와 박민재가 나란히 앉아 단순한 친분이었다고 했을 때 저는 실수가 나왔습니다. 우리 집 안방에서 그 짓을 하면서 나눈 대화가 단순한 친분이라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변호사한테 신호를 줬어요.
홈캠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현관에서부터 안방까지 이어지는 그 영상이요. 법정원이 조용해졌어요. 수아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박민주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영상 속에는 수아 목소리만, 음성만 흘러나왔습니다. 평생 저 인간 일하게 만들고 그 돈으로 당신이랑 나랑은 이렇게 꿀 빨면 되는 거지.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판사가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야 수아를 봤어요. 수아는 그 시선을 못 이기고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변호사가 카드 내역도 함께 제출했어요. PT 비용, 호텔 내역, 둘이서의 식사 자리까지 1원 단위로 정리된 내역이요. 판사가 서류를 넘기면서 잠깐 눈썹을 찌푸리더라고요. 이 자료는 최고치로 판결이 났어요. 박민지한테도 손해배상 청구를 넣었고 그쪽에서도 배상 판결이 나왔죠. 눈이 뻘겋게 부어있는 수아가 판결이 끝나고 여보 미안해. 진짜 미안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이미 끝났는데 수아는 아니었나 봐요. 미안하다는 말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박민재가 일하던 피트니스 센터에 판결문 사본과 함께 내용 증명이 날아갔습니다. 센터 측에서는 바로 계약을 해지했고 업계에서 매장당했죠. 운동으로 먹고 사는 동네가 얼마나 좁은지 그 친구가 뒤늦게 알았던 것 같아요. 수아는 위자료에 배상금까지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됐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친정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나중에 도우미 아주머니한테 전해 들었어요. 아주머니가 전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장님, 그때 제가 말씀 안 드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잘 됐어요, 진짜로.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모르고 살 뻔했네요.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가게로 돌아와서 불판 앞에 섰어요. 여전히 뜨겁고 여전히 기름 냄새가 났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 냄새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괜찮냐고요? 네, 괜찮아요. 이혼이 마무리되고 나서 한동안은 계속 고시원에서 지냈어요. 좁은 방에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 날이 많았는데 그럴 때면 자꾸 옛날 생각이 났어요. 가진 게 없었고 막막했고 앞이 안 보였는데도 버텼던 시간들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한테는 이혼 사실을 한참 후에 말씀드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더니 준서야, 네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 밥은 꼭 챙겨 먹고 다녀. 그 말 한마디에 한참 울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처음 운 날이었어요. 어머니 앞에서는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전화를 빨리 끊었는데 끊고 나서 고시원 벽에 기대 한참을 그냥 있었네요. 가게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시기에 더 열심히 했습니다. 일하면서 있는 게 많았거든요. 아침에 그 누구보다 일찍 나가서 재료 손질하고 저녁엔 마감까지 챙겼어요. 직원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더라고요. 사장님,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나 원래 이렇게 살았어. 그 말이 농담이 아니었어요. 일이 저한테는 버티는 방식이었나 봐요. 지금 가게는 3호점까지 늘었어요. 처음 1호점 열던 날 줄 서던 손님들이 아직도 단골로 들어오고 직원들도 오래된 사람들이 많아요. 매니저 시절 저한테 고기 손질법 가르쳐 주셨던 거래처 사장님이 얼마 전에 가게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 처음 불판 닦던 애가 이렇게 됐네. 네 아버지가 봤으면 정말 좋아했겠다.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눈물이 날 뻔했는데 꾹 참았고요. 수아 소식은 가끔 들려요. 굳이 찾지는 않는데 들리더라고요. 불쌍하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감정이 들진 않아요. 생각해보면 수아랑 함께했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더라고요. 금방 임신을 했고 유산을 하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도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저를 향해서 했던 말들이요. 요즘 저는 아침마다 가게 문을 열면서 잠깐 불판을 들여다봐요. 새까맣게 탄 자국이 남아있는 그 불판이요.
때로는 뜨겁고 때로는 무겁고 닦아도 자국이 남지만 그래도 계속 쓸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상처가 남았지만 그래도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사람 상대하는 일을 하면서 정작 사람 보는 눈은 이렇게 바보 같을 줄이야. 저도 몰랐네요.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때로는 가장 무서운 일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렇다고 사람을 믿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다만 남을 믿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믿어야 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사람 속은 안개 같아서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다 알 수는 없더라고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도 모두 행복하세요.